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3월 21일 토요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대전에서 일어난 이 대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이 화재로 벌써 10명이 사망을 하고 4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부상자만 60명에 가깝습니다. 59명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 공장인데 이 대전 대덕에서 이게 어제 오후 1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진화가 된 것이 11시 가까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진화가 늦어지고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아졌느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이 철골 구조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화재가 나니까 이게 휘어지고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죠. 이 진입하기가 또 건물이 일부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래서 진화도 늦어지고 이렇게 인명피해도 늘어났다라는 걸로 현재까지 물론 자세한 것은 이 화재 원인을 비롯해서 자세한 것은 이 경찰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소식. 일단 현재 진화는 됐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 이건 또 즐거운 소식입니다. BTS입니다. 방탄소년단. 이 군대를 가고 해서 활동을 못했는데 4년 만에 다시 컴백 공연을 한다. 그것도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오늘 오후 8시부터 9시 정도까지 이렇게 이 컴백 공연을 하는데 5집이라고 하죠.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이 5집 제목은 타이틀은 여기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BTS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BTS의 팬들은 아미라고 하죠. 이 광화문 광장에 벌써부터 지금 2, 3만 명이 모이기 시작했고 오늘 오전부터 30만 명 가까이 모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 광화문에. 이게 지금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고 전 세계에 3, 4억 명이 관람을 할 것이다. 시청을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이득 효과만 3천억 원이 될 것이다. 경제적인 것 아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불편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버스, 지하철 모두 올스톱입니다. 결혼식도 거기에서 못하고 지금 이런 거의 이럴 때는 전쟁 상황이라고 하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이 BTS를 응원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K컬처입니다. 어제부터 한강변에서는 소위 드론 쇼가 펼쳐졌습니다. 이 BTS의 그 가수들 한 명 한 명 얼굴이 그려지고 이 하늘 공간에 전국적으로 지금 이 BTS 이 아미 이 팬들 이걸 겨냥한 관광 유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걸 공연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BTS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이 공연들을 보면 중국이나 전 세계에서 지금 몰려듭니다. 이런 공연이 있다라고 하면 참 불편하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또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공천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늘은 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휴식을 좀 갖겠다. 이게 워낙 지금 갈등이 심각합니다. 오늘 내일 좀 휴식을 가지면서 이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용합니다. 민주당은 대부분 경선입니다. 경선을 하되 이재명이 찍어서 띄워줍니다. 서울의 정원호, 부산의 전재수 이런 식입니다. 경선을 하면 조용합니다. 잡음이 없죠.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경선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선이 정답이냐? 절대 아닙니다. 경선하면 인지도 높고 이재명이 띄워주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경선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선 중진 의원들 개혁이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그러지 않아도 분열이 되고 있죠. 오는 8월 당권 경쟁을 놓고 완전히 쪼개지고 있습니다. 서로 비난을 했다가 사과를 하고 김민석과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국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걸 겨우 봉합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분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분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분당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집권을 하고 있고 권력을 쥔 이재명이 이 무게중심을 좀 잡고 있습니다. 교활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절대로 뭐 배가 부른 겁니다. 민주당은 넘치는 거죠. 지금 지지율로나 모든 걸로나 모든 권력을 다 틀어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도 장악했고 행정부도 장악했고 이제 검찰도 해체시켰고 사법부도 거의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의 근대,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요. 우리 근대의 삼권 분립이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이 삼권 분립이 탄생한 이유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선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실은 좀 철학적인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권력 앞에서 누구나 사리사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인간은 언제든지 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뭐 왕제도도 있었고 많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공화정도 있었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류가 도출해낸 결과였죠. 이 민주주의 체제, 삼권 분립이었습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다시 허물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공산당이죠. 지금 아직 중국 이렇게 남아있는 편이지만 대체적으로 실패로 끝이 났죠. 이 삼권 분립이 무너지게 되면 언제나 나쁜 결과, 독재의 결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 체제입니다. 뭐 이재명이 한마디 하면 자신이 이거 성남시장 시절에 조폭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물론 대법원에서 모두 이건 허위 사실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모든 언론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하니까 모든 언론들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이 퍼뜨린 가짜뉴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지만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희망은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압도적인 승리로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절반의 승리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겁니다. 절반의 승리는 서울, 부산, 대구는 당연하고 이 서울, 부산 선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이겼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국민의힘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공천이 어렵고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공천혁명, 개혁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잡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잡음도 있고 나쁜 잡음도 있습니다. 좋은 잡음은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저런 갈등은 상당히 훌륭한 것이지 않아? 저런 갈등이 있더라도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해서 그냥 막 손쉽게 경선에 붙이지 않고 뭔가 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의 잡음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별다른 이유도 명분도 없이 물어뜯고 싸우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또 짜증을 냅니다. 또 시간이 길어지면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제 주말을 맞아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사표를 내고 던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권을 주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놓고는 또다시 충돌을 합니다. 이정현은 이 중진 의원들은 컷오프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이고 당 지도부는 이게 타이밍도 놓쳤고 골치 아파지고 있다. 지금 무소속 출마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선에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제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으냐. 지금 서울과 부산, 대구를 놓고 가장 잘 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도 처음에 박형준을 컷오프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진우가 나서서 컷오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컷오프보다 오히려 경선하는 것이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물론 컷오프가 가져다 주는 효과, 공천 혁신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경선을 하게 해달라. 경선하자. 이래서 지금 박형준과 주진우가 붙었습니다. 뭐 아름다운 경선입니다. 시너지를 위한. 박형준, 주진우가 붙으면 새로운 인물로 경선을 통해서 이 경쟁력이 갖춰지게 되면 저 전재수는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걸 모두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밭에다가 갖다 묻었습니다. 그 하드디스크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파쇄하고 밭에다가 갖다 묻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짓거리를 벌이는 전재수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서울입니다. 서울 좀 빨리 제가 이 경북처럼, 이 경북은 한국 시리즈식의, 그러니까 현재 경북도지사를 놓고 나머지 후보들이 이 경선을 벌여서 최종 한 명을 뽑아서 현재 현역자치단체장과 1대1 맞대결을 벌인다라고 하는 이 한국 시리즈 방식, 이 방식을 경북도지사의 경우에는 이미 마쳤습니다. 서울도 빨리 이걸 착수해야 한다. 지금 서울의 현역시장이 오세훈입니다. 새로운 후보를 위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경선을 벌여서 사전 경선,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한 명을 뽑아서 오세훈과 1대1 대결을 펼쳐야 한다. 이런 방식이 가장 좋다. 그런데 빨리 착수를 하지 못하다가 서울은 한국 시리즈가 맞지 않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다른 방법은 뭐 윤희숙이 주장하는 대로 계급장 떼고 전부 다 붙는 방식입니다. 전부 다 붙으면 오세훈입니다. 현역 시장인 오세훈의 인지도나 지금 다른 후보들의 뛰고 있는 것을 보면 오세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죠. 이거 지금이라도 서울시장은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오세훈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많은 당원들, 보수파, 국민들의 지지가 어디로 몰리느냐. 한 사람으로 몰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과 1대1 맞대결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뭐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이정현이, 그렇지 않다면 오세훈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가운데 이 컷오프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1대1 대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 경쟁력 있는 인물을 발굴하느냐, 이게 돼야 정은호를 꺾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는 정리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대구죠. 이게 장동혁도 정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중진, 주호영, 윤재욱, 추경호 등이 반발을 하니까 경선에 붙이라라고 이 장동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정현도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위 이진숙 친박 아니냐, 이진숙에게 지금 이 단수 공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기업 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구시장 이 공천을 놓고는 사실은 양측이 모두가 좀 왔다 갔다 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공천 혁명을 할 것이라면 경선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경선을 할 것 같았으면 일찍부터 경선으로 정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북을 지금 경선을 붙였으면 대구는 단수 공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공천 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충청북도 김영환이 3천만 원, 3,100만 원 그 금품을 받았다라는 부분, 경찰이 구속영장을 쳤는데 검찰이 거부를 했습니다. 김영환도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발도 하고 또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대구가 이렇게 흔들리면 김영환도 더 반발이 커지는 거죠. 이 김영환이 반발하고 이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반발하니까 충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경선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갈팡질팡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대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한 마당에 또 경선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단수 공천으로 그대로 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또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혁신 공천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호영, 윤재욱, 추경호 뭐 다 포함시켜서 지금 경선하면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혁신을 한다 했는데 뭔 혁신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혁신 공천이 돼 경선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지금 중진들, 문제가 되는 중진들은 컷오프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진숙을 비롯해서 처음으로 출마하는 신인들 중심으로 경선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제한적 경선이죠. 이러면 혁신도 이루고 또 경선도 하는 이 방식이 됩니다.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경쟁력, 주진우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론은 당원들과 이 시민들, 부산 시민들이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절대적으로 뭐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대구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아직 얼마만큼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부산도 주진우가 뭐 지금 상당히 주진우로 많은 지지율이 결집하고 있고 대구도 이진숙으로 지지율이 결집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구도 이진숙 중심으로 해서 경선을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진숙 단수 공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무소속 출마까지 각오를 해야 합니다. 혁신 공천하면 반발은 있습니다. 무소속 각오해야 합니다. 밀고 가는 겁니다. 원칙이 정해지면. 이진숙을 비롯한 이런 제한적 경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중진들을 그대로 두고 중진까지 다 포함한 경선은 그러면 이런 갈등을 왜 일으켰습니까? 그러면 충북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뭐 기준이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가면 오세훈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혁신도 아니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세훈 이외의 후보들로 제한적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컷오프를 통해서 오세훈 이후에 다른 후보 한 사람을 정해서 1대1로 맞붙여야 합니다. 부산처럼. 그래야 제대로 된 승부고 제대로 된 혁신입니다. 그래서 뭐 당원들이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으로 그래도 선택한다면 선거 결과는 언제나 큰 문제가 없었다면 언제나 승복해야 합니다. 오세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이 오세훈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오세훈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뭐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준석, 뭐 김종인 계속 오세훈은 지금 장동혁 리더십과 각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게 자기 지금 정치 선거 운동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골이 깊어질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예상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은 어차피 지금 서울시장 선거 뭐 이걸 거쳐서 그 다음 당권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수우파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도 않고 경쟁하고 있지만 한동훈도 계속 이 서로 연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준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과는 이미 연대를 밝힌 적도 있었죠. 여기에 대항해서 이 국민의힘이 장동혁 지도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이 정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당원들을 믿고 지지층을 믿고 가지만 또 많은 가능성도 남겨둬야 합니다. 많은 보수우파 대연대의 가능성도 남겨두면서 그 여지도 남겨두면서 전쟁을 할 때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겨두면서 중심을 잡고 갈 필요가 있다. 지금 중심은 여기에 있다. 이 서울과 부산, 대구, 경선. 이게 경선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뭐 혁신도 해야 되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또 최소한의 잡음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가장 경쟁력 있는 이기는 방법이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그 이란 전쟁에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
이 석유 이송 이 부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 중국까지 이 참전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그 부분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장 거기에 큰 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의 70%, 80%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안철수를 비롯해서 이 무조건 우리도 파병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반대해서 또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뭐 네 자식부터 전쟁에 보내라, 뭐 이렇게 책임감 없는 서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또 보수 일부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참전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죠. 일단은 국내법을 들어서, 자위대 그 법을 들어서. 그러면서 그 세계 7개 주요 국가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이란을 규탄하는 이 성명에는 일본도 참여를 하고, 우리도 좀 뒤늦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여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이 파병이라고 하더라도 전투병력이냐 비전투병력이냐, 우리 과거 경험들이 많죠. 이라크 경우에도. 또 이걸 어느 시기에 하느냐, 우리가 가장 앞서느냐 아니면 뭐 일본 뒤에 따라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세도 있고 또 대미 투자도 있고 안보, 경제 막 엮여 있습니다. 복잡하게. 보수나 일부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듯이 일본이 먼저 참전을 결정하면 뭐 우리는 이게 큰 어떤 전략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예측이 틀린 것이죠. 일본은 자위대 법안을 핑계로 해서 참전은 하지 않는 거죠. 지금 파병은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외교나 안보 이런 부분들은 예민하고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은 조기에 끝내야 하고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공격의 방법은 많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잘못 공격해서 가짜뉴스나 잘못 예측해서 공격하게 되면 역풍이 불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좀 무책임하게 공격하는 것 아니야? 뭐 아무거나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네? 이렇게 되면 이 선거 국면입니다. 당원들, 지지층, 소위 강성 당원들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진영 대결이지 않습니까? 일반 많은 국민들은 또 국민의힘에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은 저격수는 심장을 때려야 합니다. 한 방에 죽여야 합니다. 이 저격은, 공격은. 그렇지 못하면 역풍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은 교활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많은 정보와 많은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로는 실패합니다. 또 과도한 공격도 실패합니다. 적정한 타이밍에, 적정한 수위에 그 심장을 때리는 공격만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짚어두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지금 눈여겨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지방선거고 지방선거 공천입니다. 부산의 공천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박형준과 주진우의 대결, 대구, 서울도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지지가 국민의힘으로 몰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하면 지금 이재명 독재입니다. 이재명 한마디에 지금 나라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3월 21일 토요일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곧 있을 지방선거, 그중에서도 공천을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전략 게임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당들이 선거에 내보낼 선수를 뽑는 과정, 이게 그냥 단순한 투표일까요? 아니면 정말 치밀한 전략 싸움일까요? 다가오는 지방선거, 정말 중요한 승부처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의 승패는 사실상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느냐, 바로 이 공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 셈이죠. 한 소스에 따르면요, 이 공천 과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정당이 두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수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원재 TV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첫 수를 어떻게 두는지, 두 거대 정당이 얼마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정당이 어떤 다른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볼까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경선을 택하는 분위기예요. 흔히 말하는 하향식 공천,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딱 점 찍은 후보가 힘을 받는 구조죠. 아무래도 내부 갈등은 좀 적을 수 있겠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좀 다릅니다. 과정이 꽤나 시끌벅적하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 바로 개혁 공천을 통해서 새롭고 경쟁력 있는 인물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분석이 아주 재미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좋은 잡음이 있고 나쁜 잡음이 있다.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경쟁력 있는 새 얼굴을 찾기 위해서 겪는 이런 진통, 이런 논쟁은 오히려 좋은 잡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시각이죠? 그렇다면 이 좋은 잡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케이스, 바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시장 공천 케이스인데요. 현직인 박형준 시장의 주진우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죠. 여기서 국민의힘은 한 명을 컷오프하는 대신에 둘이 제대로 붙는 공개 경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서는 이걸 아주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드는 아름다운 경선이라고 평가해요. 왜냐?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나면 최종 후보가 훨씬 더 단단해져서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자, 부산의 아름다운 경선 모델은 잘 봤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골치 아픈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서울과 대구인데요. 여기선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서울의 가장 큰 숙제는 이거죠. 현직인 오세훈 시장, 이 막강한 후보에 맞설 만한 강력한 대항마를 과연 찾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분석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정말 기발합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플레이오프 치르는 것처럼 아주 흥미로운 단계별 경선을 제안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름하여 한국 시리즈 플레이오프 모델. 한번 보세요. 먼저 1단계, 현직인 오세훈 시장은 딱 빼놓고 나머지 도전자들끼리만 예선전,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거기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최종 승자를 뽑아요.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이 플레이오프 승자가 현직인 오세훈 시장과 1대1로 제대로 된 결승전을 치르는 거죠.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서울 모델도 흥미롭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대구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대구를 가장 골치 아픈 사례로 꼽고 있어요. 당 내부의 갈등이 정말 심각하게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자, 대구의 갈등 구도는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당 지도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뭘 두고 싸우느냐? 바로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 시킬 거냐 아니면 경선에 포함시킬 거냐 이 문제죠.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만약에 컷오프 당하면 이 중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이 내놓은 해법은 뭐냐? 바로 제한적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중진들은 빼고 신인 후보들끼리만 경선을 치르자는 일종의 타협판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부산, 서울, 대구 사례를 쭉 봤는데요. 도대체 왜 이 공천 과정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냥 후보 한 명 뽑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건데요. 이 분석은 이 문제가 단순히 선거 한 번 이기고 지는 걸 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훨씬 더 커지죠?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삼권 분립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권력을 하나로 모아두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기관이 나눠갖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원리잖아요. 이 분석은 바로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방 권력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분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서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이 분석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승리로 가는 길, 그 해답은 바로 부산 모델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뼈있는 조언을 하나 던집니다. 저격수는 심장을 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풍을 맞는다. 이 말은 즉 상대를 공격할 때는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핵심을 찔러야지 어설프게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된소리를 맞게 된다는 그런 날카로운 경고인 셈이죠. 자, 이렇게 오늘 분석을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정치에서 최선의 과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이 맞을까요? 아니면 안정적이지만 어쩌면 고여버릴 수 있는 정돈된 과정이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